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소수파 팬분들은 봉불리라고 부르시지만 저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론조사계의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설마 잘 안 들리신다면 청력 테스트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고막을 깨우는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일부러 또박또박 얘기해 주신 거죠? 청력 테스트 하지 마시라고. 예. 아니 오늘 근데 두 분이 비슷한 그 양복 수트를 입고 오셔가지고 진짜네요. 마치 정말 무슨 듀오처럼 예, 맞춰 입은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너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스타일까지 좀 비슷해지신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네요.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감사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사님이 스트레스 풀 때 맥주캔 따신다고 하셨던 말씀 예, 예.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번 연휴에도 맥주캔 따셨습니까? 아, 예. 아, 한 캔인가 두 캔인가 마셨죠. 네, 예, 예. 스트레스가 좀 풀리셨나요? 그렇죠. 예, 풀렸죠. 그리고 에디터님은 네. SNS에 앞치마 입으신 사진을 올리셨는데 아니, 근데 제 SNS는 그 국민들이 보실 만한 SNS는 아닐 텐데 저희 이걸 이제 작가님이 작가님이 제보로. 보시나 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자주 이렇게 요리도 하시고 앞치마도 자주 매시나요? 예, 저는 가정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예. 전을 부쳤습니다. 바람직한 남편상이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전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어쨌건 두 분은 근데 연휴 기간에도 여기저기 또 출연도 많이 하시고 열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여론과 민심을 열심히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로 분석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설 민심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대담을 KBS와 단독으로 가졌습니다. 요것까지 반영된 민심이 대통령 지지율과 직무수행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을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체크해 주실까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 조사는 JTBC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가 조사를 했습니다. 10일, 12일 그러니까 설 연휴 막바지에 네. 설 명절 명절날 이후죠. 그래서 연휴 바로 끝날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이 36이 나왔습니다. 네. 예. 36. 예. 부정은 또 61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이게 30% 중반이니까 긍정이 예. 부정이 좀 더 이제 50%대로 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부정이 61입니다. 긍정평가 30%대 중반 여기에 담긴 민심의 온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설 연휴 직전에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약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원인이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실제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 국민의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응답을 좀 잘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5, 6, 7, 8, 4일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이죠. 5, 6, 7, 8, 4일 동안 예. 전국적으로 이제 주요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조사를 했습니다. 예. 경쟁력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그 주요한 후보들이 그 민주당 후보와는 뭐 경쟁을 붙이면 어떠느냐 뭐 이런 류의 경쟁력 조사인데요. 네. 그렇게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후보들이 다 보냅니다. 이제 문자를 요새는 예.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좀 받아달라, 서울에서 오는 전화 받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후보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어떤 당원분들이라든지 예. 책임 당원 이런 분들은 다 전화를
다 받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결집력이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2월 달에 많이 되는데요. 네. 2월 달은 그래서 제3지대 내지는 작은 뭐 진보 성향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지대 정당 이런 정당들에게는 굉장히 목마른 그런 네. 달입니다. 잘 안 나오죠. 네, 지도가. 그런 특성이 시기적으로 예, 예. 반영됐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에디터님의 해석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설 민심의 뭐 메타보이스와 JTBC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뭐 반응은 과반이 넘는 것 같고 지지율이 여전히 뭐 40% 박스권에 있다는 것은 뭐 타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대동소이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연휴, 그러니까 설 연휴이니까 명절 연휴이니까 아마도 만나는 분들끼리 서로의 입장 차를 좀 확인하는 자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KBS 대담이 아주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내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여론들은 많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결집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을 생각하는 바를 확고하게 좀 굳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대통령실의 합창도 사실 있었잖아요. 예. 대담 이후에 대통령실 합창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혹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제 양쪽 다 갈려서 네. 각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해지는 여론조사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각자의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얘기해 주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사실 대담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담긴 지표도 있다면서요. 예, 같은 조사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과연 아쉽다, 그러니까 문항에는 이제 아쉽다라는 정도의 이제 입장 표명 이것이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적절했느냐, 뭐 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67%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당히 높아요. 예, 상당히 높은 수치고 이게 67이면은 3명 중에 2명이거든요. 딱 네. 66.7이 이제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네. 이게 좀 참 차갑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적절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2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국정수행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6이었는데요. 예. 아니 근데 김 여사, 우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이 윤 대통령님의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가 67, 적절하다는 긍정평가에 한참 못 미치는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조차도 김건희 여사 건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많습니다. 거죠. 이 정말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사실은 아까 에디터님 말씀하신 신년 대담 저도 이제 봤었는데 네. 그거 보면은 뭐라 그럴까, 되게 자신의 아내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하고 국민들한테는 예. 박절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대통령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좀 호감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이렇게 냉담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 전혀 적절하지 않다가 48입니다. 네. 50 정도 응답자의 절반이 전혀 적절하지 않다, 강한 부적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한 부적절까지 지금 체크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아까 에디터님이 얘기해 주신 이 대담권은 양쪽 세력을 더 결집시켰다는 게 그러니까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걸로 더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하자면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비하면 61%가 부정 지지도였는데 이게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층이 이제 67% 정도 68이었나요? 더 많아요. 67입니다. 67이잖아요. 예.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보여지는 모양새 자체가 사전 녹화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질문하는 앵커의 질문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고 물어봐야 될 것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당 대통령께서 답변하셔야 될 답변도 나오지 않았고 소위 또 어느 정도 합이 맞춰진 질의응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용조차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미 그 대통령께서 자세히 그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그 질의응답 과정 중에 나왔던 해명이 잘못된 해명들도 있었어요. 제가 예. 바라보기에는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 말고도 특히 어떻게 보안 유지가 안 되고 뚫릴 수가 있느냐 경호가 그 대목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색대를 설치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네. 불편해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이 보도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검색대가 나와요 영상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팩트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모들이 잘못한 건지 대통령께서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거기엔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해명들조차 이미 다 드러나 버렸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거를 진솔한 해명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대목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렇게 민심이 확인됐는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 좀 선 것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음성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건희 여사,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국민 정서상 파우치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면 대단히 비싼 가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짜리가 넘는 샤넬백, 에르메스 버킨백 정도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언을 하신 분은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을 교육하시는 기관장 앞에서 장윤선 기자와도 얘기를 나눠보긴 했었습니다만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분 물러나야 됩니다. 이분은 제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좀 설명드리자면 1,000억이 넘는 자산가도요 라면 먹습니다. 이걸 지금 뭐 얼마를 갖고 있는데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적당히 비호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크리스찬 디올이 명품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샤넬과 에르메스와 같은 명품이고요. 급이 예. 좀 다르겠습니다만 명품 맞고요. 국민 절대다수 명품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민 정서를 언급을 하시는데 이분은 적어도 국민 정서를 모르고 이런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어떤 형태로든 뭐 감싸고 비호를 하면 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시고 차관급이기 때문에 예. 적당히 하셔야 된다. 굉장히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이분이 차관급 공직자잖아요. 네. 공직 가치와 리더십을 가르치는 기관의 기관장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상을 가르쳐야 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이런 발언이 있다라는 게 이거는 국민 전체, 지금 국민 정서를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국민 정서 이거는 앞에서 얘기해 주신 그 깜짝 여론조사 놀랐네요. 결과랑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이거는 뭐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제가 좀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네. 대통령실에 잘 보이려고 방금 우리 에디터님 말씀 주셨는데 그런 어떤 왜곡된 어떤 충성 경쟁으로 국민 많은 분들을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고 분노케 하고 더군다나 이거는 여당에게 굉장히 파괴적인 네. 어떤 그런 충격을 줄 겁니다. 이거 여당 국민의힘 뭡니까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국민분들은 뵈야 되거든요. 네. 국민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정서에 안 맞죠. 이건 깜짝 놀랄 일이네요. 네. 양심이 있으시면 퇴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원래 하시던 유튜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관련해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도 있다면서요. 예, 같은 조사입니다.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명품백 수수 논란 해소를 위해 다음 중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5개를 다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뭡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좀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쏠릴 법도 하죠. 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32%로 전체 평균 가장 많습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예. 32면은 33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 3분 중에 한 분은 이 사안은 수사를 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수사를 원하고 있다. 예, 2등이 뭐냐?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함이 입장 표명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22%입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가 32니까 무려 10% 포인트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튼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가 이걸 다 합치면 54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별한 대응이 필요 없다. 뭐 이건 뭐 눈 감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지를 선택하신 그 국민분들이 18%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이 수사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도입이 12%,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 추가 입장 표명 10%로서 지금은 김건희 여사 직접 등장해라. 또 네. 수사를 해라. 이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에디터님, 이 여론조사 결과랑 예. 대통령실에서 어제 명품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과 같이 묶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예.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3분의 1은 수사를 바라고 계시니까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근데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요. 이미 KBS 대담에서 박절하게 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마 신용만 낼 거고요. 모양새만 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를 넘겨서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뭐 강제 수사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가 아닌가 싶고, 특히 여기 아까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대통령의 뭐 입장 표명 네. 이런 것들도 대통령의 사과도 담겨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과도 시기를 놓치면 그 사과 아닙니다. 네. 진정성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32% 정도의 검찰 수사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사과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뭐 수사를 받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제 이런 비유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네. 수사라는 걸 당연히 이제 응당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법은 이미 뭐 다 나와 있는데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부연하기도 좀 어려운데,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설 민심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로 한가롭게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라는 분께서 명품백을 받은 문제를 가지고 네. 국정 국정 운영이 이렇게 뭔가 어지럽고 마비가 될 정도로의 여야 갈등, 그리고 국민과의 갈등이 있는 걸 국민들은 바라지가 않아요. 지금 오이 3개에 5,000원 하고요. 사과 네. 하나에 10,000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사과하냐 수사 받냐 이런 것까지 왜 국민들이 일일이 의견을 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대목에서 그렇고, 아까 네. 언급해주신 MBC의 정보공개 청구는요. 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보니까 저는 너무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가요? 그러니까 주체가 무엇이 어떤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건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거기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국익 침해를 우려하거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거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근데 마지막 대목은 더 걸리는 게요. 네. 사생활 자유 침해라고 볼수 비밀이나 있나? 자유를 침해한다면 선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실을 사실상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을 하는 그렇죠. 지금 기조거든요. 선물이 이게 지금 사생활이라면서요. 논리가 안 맞는. 그럼 선물,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뭐 어떤 해명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와닿지가 않으면서 웬만하면 국가 공식적인 어떤 해명에 대해서 국민들 딱 듣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아서 이건 너무 상호 모순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또 멈출 수 없고 한 발 더 나아간 게 이 예. 명품백 논란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덴마크와 독일 국빈 방문을 갑자기 수년한다고 발표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 민생과 안보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명품백 때문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갈 수도 없었고 안 갈 수도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설마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정말 정상 외교가
중단이 되는 건가? 아니 전 사실 그거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가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럴 리는 없고 많이 좀 어떻게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요 이게 네. 이거 가정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영부인 리스크 때문에 국가의 외교가 네.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헌정일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진짜 근데 이게 처음인 게요. 나흘 나흘 전에. 앞두고 국빈 방문, 그러니까 덴마크는 공식 방문이고 독일은 국빈 방문이잖아요. 이런 방문 일정을 나흘 전에 캔슬하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는 아마 일본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일왕이 아파서 네. 일정에 차질이 있어서 국빈 방문을 못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외교를 하러 나갈 때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국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대로 두고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국빈 방문의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혼자 가든 혼자 가지 않든 김건희 여사와 대동을 하든 간에 이게 국민들 보기엔 한가로워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우리가 영국 가셨을 때 네. 상상해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의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미 설 연휴 지나면서 민심도 확인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고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국내 여론을 두고 예를 들면 독일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여사가 없든 혼자 가든 간에 어쨌든 화려한 의전을 받게 되잖아요. 예. 참 대통령이 한가롭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미 정해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 여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네. 그래서 그 대목이 걸려서 이런 사진이나 영상이 돌아다니면 어차피 총선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아마 급하게 취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첫 번째 거는 점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점수를 뭘로 따야 되느냐. 네. 국내 여론에서. 생각해보면 북한의 도발이 걱정된다는 표면적 사유를 들었거든요. 근데 북한 도발은 뭐 늘 상존하는 위협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네. 그런 나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도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순방 일정은 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3월로 예정이 돼 있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핑계로 보이고요. 네. 의대 증원 문제 있죠. 뭐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파업이 있다고 해외 순방 안 나갔나요? 다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걸 취소할 정도의 사안인가? 민생 토론회가 차라리 나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민생 토론회는 지금 12번째 이제 하셔야 되고 지역 순회 일정 중에 부산을 처음 소화해 봤는데 이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라 여러 이제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다가 네. 부산을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는 호남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을 가야 된다. 그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도도 그래서 나왔어요. 크게 두 가지로는 점수를 잃을 해외 순방은 하지 말고 점수를 찾아갈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모든 게 다 총선 때문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 건이 또 다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법인카드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요 사안도 배경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수원지검이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네. 민주당 대선 경선 때 2021년 8월에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하고 김혜경 씨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김혜경 씨가 결제를 하신 게 아니고 수행원인 배모 씨가 결제했고요. 예.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고 총 금액이 10만 원 상당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행위는 검찰이 보기에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이분은 어쨌든 재판에 넘어갔고 실제 결론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김혜경 씨 측 주장은 자신의 식비는 2만 6천 원 결제했고 네. 동석자들의 계산은 실제 수행비서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7만 8천 원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네. 카드를 쓴 건 배모 씨고요.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배모 씨가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모는 있지 않았느냐라는 결론을 재판부가 내려줬다라고 검찰은 판단해서 김혜경 씨까지 같이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랑 액수로 단순 비교가 되면서 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만 원 대 300만 원 막 이런 뭐 사람들의 또 얘기도 많았습니다. 여사 대 여사 리스크. 이 리스크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수치 반영이 되어 있죠.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텐데 지금 총선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상 외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있느냐면 과거에 2016년에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네. 대통령 확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심하게 빠지나 잘 보면은요 외신에서 망신살이 뻗치면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아예 그냥 여론에 응답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외신에서 어떻게 달아주느냐 우리나라를 그게 굉장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때도 네. 이게 대통령 긍정률이 24%까지 빠졌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아 이게 좀 이렇게 외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지금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과표집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당내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외교 문제에서 또 외신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룬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빠집니다.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 아까 여사 대 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미 그게 이제 명품백 건이 크게 그렇죠. 반영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외신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네. 예, 달라집니다. 외신까지. 실제로 이제 금액으로 가면은 뭐 지금 10만 원 상당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일부 보도는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합쳐져서 뭐 과일을 1,000만 원 상당을 샀네 어쩌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사 대 여사 이 프레임은 뭐랄까 계속 서로가 서로를 이 프레임을 키워가는 전쟁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각자가 유리한 전략을 택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공을 차서 골포스를 옮기는 그런 그림처럼 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눠서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이냐 이걸 응답해라라고 얘기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위원장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옳은 말씀이다.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서로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각자 유리한 지점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실제 총선에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사실 좀 미지수예요. 각자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결집만 일으키지 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느냐 지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여야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해 주실까요? 예. 지지하는 정당에서는 뭐 제가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에 영향도 일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9로 양대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전 요 조사 전에 연휴 접어들면서 통합한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지지도로는 5% 나와서 아마 통합하고 나서 뭔가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아직은 좀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양대 정당의 어떤 컨벤션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정의당 2%,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이 이제 각각 1%고요. 네. 무당층은 한 17% 정도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조사에서는 당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 네. 직무수행 평가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41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47이니까 6%포인트 격차가 나오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예,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팽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47인데 네. 대통령 긍정 평가가 36입니다. 높아요. 예, 그러면 11% 포인트인데 이거는 이 차이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차이다. 예. 그러면 같은 뭐 정부 여당, 대통령실하고 여당 쪽인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아무래도 기대치가 조금 반영이 됐다. 평가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좀 기대치가 이제 묻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신다면 새로운 인물이고 또 네. 미래의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국힘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금- 지지도와 이거 당 대표 평가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이 종합하자면 이 여론조사에서 활짝 웃는 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참 좋겠다. 그러니까 총선의 승리보다는 본인의 승리에 도취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어떤 비상 상황을 잘 정리하고 버텨낸다는 평가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사실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렇죠. 근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에 대통령 지지도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당 뭐 집권 여당이라고 우리가 한 묶음으로 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행정부를 상대로 총선은 정권 심판, 뭐 정부 지원 이런 이제 두 프레임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그래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조사에서는 글쎄요 좀 고민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정권 심판을 외치는 유권자를 상대로 운동권 심판을 외치고 계시니까 전략을 좀 달리 살려서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한동훈보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의 차이점 네. 이걸 어떻게 좀 줄이느냐 이제 이 대목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활짝 웃는 측이 있다면 저는 이제 좀 울상인 측이 있는데 바로 네. 그럼 개혁신당 측인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합치고 나서 5%라면 아마도 왜 이게 이렇게밖에 주목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거 뭐라고 고민을 보세요? 저는 뭐 이유는 이게 좀 길 수 있는데 설명은 저는 뭐 정당은 비전과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양대 정당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프레임이 가치와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뭐 물론 선거에 대한 현실론 예를 들면 현역 의원 5명이 필요해서 국고보정을 만들어야 돼서 현역 의원 5명이 필요하다 내지는 기호 3번이 필요해서 6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 다 알겠는데요. 다 알겠는데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 정당이 오래가기 위한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이합집산 합종연횡을 과연 유권자들이 유의미하게 바라볼까? 그리고 국민들은 물음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당이 양대 정당을 과연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지금부터 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합당이라는 그림 자체를 놀랍게는 받아들였으나 반갑게 받아들이고 유의미하게 받아들인 유권자는 그리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께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자릿수 그리고 뭐 지금 목표는 30석까지 언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5%로는 이번 첫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창당 이후에 첫 네. 여론조사에서 8%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높진 않았었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 기반이 있었고요. 당시의 예. 분위기와 흐름,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개혁신당에 뭐가 부재한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은 개혁신당에 뭐가 부재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덧붙여서요. 예전에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안철수 신당 형태로 되면 20%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1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정식으로 그 갤럽 조사에 들어가면서 13%로 시작합니다. 13%. 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시기 설 지나서 8%인데요. 이번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JTBC 메타보이스 이 조사에서 비례 투표 정당에서는 개혁신당이 8%. 8 나오죠. 같은 팔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당 같은 경우 2016년입니다. 그때 이제 3월 넘어가면서 본선 가면서는 이게 두 자릿수를 회복하고 올라가죠. 네. 거의 20%에 육박하게 네. 올라가다가 선거 때 이제 38석을 얻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하고 지지도가 비슷할 20%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돌풍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에디터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비전이라는 게 사람으로 보여도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력으로 보여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개혁신당의 진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라는 네. 것들을 밝힌다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합은 됐고 그럼 화학적 결합의 산물로서의 비전과 미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3월 중순 넘어가서는 별로 안 됩니다. 심판론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3월 중순 전에 이게 나와주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아까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판 나는 거예요. 두 자릿수로 가느냐 아니면 한 자릿수로 계속해서 점점 낮아지느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할 몫이죠. 네. 그리고 요즘 뭐 여야의 공천 명단이 매일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경선 지역 아니면 단수 공천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 주목하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저는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식 공천, 한심 공천이라고 지금 시기에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평화방송 출연해가지고는 그렇게 막 후한 점수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가 한동훈 이니셔티브가 좀 강하게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봤던 시스템 공천이라고 불리는 대목에서는 점수를 낮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포인트인데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뭐 김영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영남 쪽도 남아 있고 가장 중요한 지역 당선권에 들어가는 확실한 당선권에 들어가는 지역에서 어떤 힘이 발휘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아까 대통령께서 해외 출국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저는 뭐 아주 극소 포인트겠습니다만 지금 영남권 공천이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인물들로 공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데 지금까지는 이니셔티브는 한동훈인데 네. 앞으로 이후에 벌어지는 공천 경쟁이나 갈등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매듭짓고 마무리할 수 있는가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 시점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대통령실 빵명 이 제목이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리고 뭐 40년지기라든지 실제 제가 지금 성함이 석동현 네. 분인데 이제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고 당시에 장지까지 갔다 온 분이잖아요. 그렇게 친한 굉장히 친한 분인데도 컷오프 기회도 됐어요. 안 주고 컷오프까지 해버리는 거 보면서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물론 끝까진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이사님은 공천 어떤 부분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계십니까? 25명 단수 공천 발표된 국민의힘 그 리스트에서는 저는 방송인들이 3명이 들어갔는데요.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주목되긴 했어요. 그렇죠. 앵커들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부문별로 이제 한두 명인데 그 이유가 세 명이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스피커들을 많이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스피커 확보 차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민주당은 이 방송인들을 얼마나 영입하고 있는지는 제가 살짝 퀘스천 마크.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하나가 네. 있고 또 하나는 그 뭡니까 낙동강 벨트 이제 탈환과 관련해서 예. 제 생각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이게 공천과 관련된 그 여권 내의 갈등이 거기에서 폭발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벨트에서요. 예.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진이라고 해서 막 그쪽에다 심는다라는 게 근데 다 수용했잖아요. 당의 요청을. 그럼요. 수용을 했죠. 그런데 그게 TK까지 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TK에서는 재조정할 지역구가 없지 않나요? 다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이어서 그런데 TK도 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탈락 아니면 공천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예. 핵심은 네. TK죠. 네. 두 분 다 TK를 예. 그러니까 빼서 다른 곳에 아주 먼 그 험지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것들은 먼 좀 지켜봐야 곳으로. 된다. 예,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곱셈의 정치라는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진 갑에 있는 사람을 부산진 을로 옮기고 네. 뭐 북강서 을에 있는 사람을 북강서 뭐 갑으로 옮기고 이런 식인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공천을 좀 처음 봤어요. 뭐 물론 그 동네가 그 동네라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예. 지역에서 예비 후보들이 서너 명씩 뛰고 있는데 옆에 네. 있는 지역구에 원래 현역 의원을 우리 지역구로 데려온다? 전 이거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나 균열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TK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돼버리면. 네.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땐
이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왜 민주당은 동진 정책이란 말을 누가 쓴 적이 있나요? 왜 안 쓰지? 그런 이런 얘기 잘 안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드는데, 예, 그래서 너무 TK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예. 조용하고 네. 의미 있게 이렇게 확 부딪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 느낌상은 민주당은 좀 너무 조용조용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이 잘 안 보이는 상황 얘기를 네, 해주셨고요. 저희가 아까 개혁신당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그저께 신당 창당을 선언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얘기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조국신당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두 분의 해석과 전망 궁금합니다. 저는 뭐 파급력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인물을 잊고 살았다가 이번에 창당 선언하시고 나서 여론을 보고 또 이제 실제 보도되는 이제 이 매체의 보도량을 보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었나? 네.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잠깐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당 창당 이후에 지금 계속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약간의 열린 민주당 모델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들 그래서 얘기하는데 뭔가 정권 심판 내지는 정치 검찰 심판의 선봉장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뭔가 유리한 유의미한 비례정당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통합 비례정당 외에도 또 다른 정당에게 표를 준다면 조국 신당에게 표를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구나라는 흐름을 하나 읽어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실제 득표로 이어지고 원내 입성까지 가능한 비례정당이 되느냐는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만 조국이라는 인지도를 제가 처음에 언급한 이유도 그 인지도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만들어낸다면 한두 석 정도까지는 가능한, 그러니까 한 자릿수니까 뭐 4, 5%까지 만약에 득표를 하게 된다면 한 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그림까지는 그려볼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어떤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느냐, 큰 변화는 못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미미하게 한석 끝나지만 정도. 어느 정도의 비례 의석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수준의 비례 정당이 될 것이다. 조국 신당. 예. 조국신당,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살짝 고장난 시한폭탄 같은 거를 안게 된 건데, 예, 사실은 새진보 연합에 조국신당이 들어가서 버퍼가 이제 새진보 연합이 된 상태에서 비례연합으로 들어오면은 조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사안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 이제 정당을 만들게 되면 민주당은 가장 곤란한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신당이 등장하는 시기가 사실은 20이 끝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시기가 하위 20%뭐 자른다. 네.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현역 적합도 판정을 해서 그 뭐 일부를 좀 드러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창당이 된다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민주당에 이런 대안도 있기 때문에 당적을 옮길 분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없지 않다. 그래서 친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끌어안고 그 내에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안배를 잘 해주던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으로 조국신당이 커지겠다. 이런 류의 어떤 선택을 민주당이 강요하는 그런 형태의 창당이 되는 것이죠. 개혁신당도 있잖아요. 어디요? 갈대가 개혁신당도 있잖아요. 개혁신당이요. 그거는 이제 호남에 국한이 되는 문제인데요. 예. 아마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 이 격전지에서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으로 안 가고 조국신당으로 갈 확률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죠. 지역구 내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개혁신당보다 오히려 조국신당을 선택할 갈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다. 그때는 이제 지역 균열에 따라서 이제 흩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곳곳에서 민주당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격전지에서는 뭐 한 3% 포인트 그 정도에서도 당락이 완전히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우리 엘터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비례에서는 몇 석 얻는 수준이지만 지역구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에게 아주 심대한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지층이 겹치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주신 말씀을 일갈해주시는 5글자 총평 해주시고 들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타 방송에서 써먹었던 건데 네. 이렇게 5글자, 4글자로 좁혀주시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거 바로 하면 되거든요. 네. 방금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 아, 이건 지금 시기에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거를. 정답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뭐 사실 뭐 네. 이렇게 전문가 행세하고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대봐야 압니다. 아니 그래도 숫자를 분석하시는 이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재미있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프레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프레임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즉 운동권 심판론이 안 먹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여당에서 저는 그래서 운동권 공포라고 5글자. 만약에 운동권 공포. 6글자면 운동권 포비아예요. 자꾸 이거를 아. 얘기하는데 프레임에서 밀리는데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여당의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을 내려놓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거를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 심판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정치 요 부분에 계속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아. 프레임 전환을 못하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끝나고 평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예, 운동권 공포.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이나 프레임으로 공격이 먹혀 들어가려면 네. 그 프레임을 걸었을 때 일반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되고 그 프레임이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싸우는 방식을 보면 네. 원투 펀치 잽을 날리면 그 잽이 이제 스트라이크 펀치로 날라올 때가 왕왕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아니고 서로가 유리한 꼴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운동권을 얘기를 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면 검찰은 뭘 잘했는데 라는 식의 반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리한 프레임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운동권을 심판하냐 정치 검찰을 심판하냐 뭐 양쪽 다 심판해야지라고 네. 생각하는 순간 운동권 프레임은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동권에만 집중이 돼야 이 공격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운동권 얘기했다가 또 검찰의 특활비 얘기 나오고 예. 과일 얘기했다가 명품백 얘기 나오고 계속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런 식의 반대급부가 작용하는 프레임은 프레임 전쟁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하게 확실한 공격 전략이 민주당에 먹혀 들어갈 것인지는 프레임을 좀 다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민심은 Y 시간에는 프레임 전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